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악행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스님, 여기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스님의 단호한 눈빛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최도원 스님, 뜻밖의 방문이시군요. 이기택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와 스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가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이용해 큰 스크린으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참석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의원님, 도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선명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기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경호원, 저 사람을 당장 끌어내. 도원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수행자로 살아온 그에게 손자를 지키기 위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그로 돌아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새벽 5시 도원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20년간의 절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작은 방에서 10분간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호의 방으로 향했죠. 준호야, 일어날 시간이야. 노크 소리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원은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었죠. 준호야, 도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학교에 안 갈래요. 배가 아파요. 도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죠. 거짓을 말하는 떨림, 그리고 무언가 숨기려는 행동. 손주의 모습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이불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배가 아파요. 도원은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죠. 그는 준호가 귀를 살짝 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가 조직에서 활동할 때 배웠던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쉬자꾸나. 도원의 말에 준호가 놀란 듯 이불을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학교에 가야 한다고 단호했을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정말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준호의 팔에 있는 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준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방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늘어났죠. 밤에는 가끔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며 도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준영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2년 전 정치인 비리를 취재하던 준영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떠났고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죠. 도원은 죽을 끓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그는 그림자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하던 국제적 첩보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술과 감각은 지금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죠. 준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준호의 방으로 가져가며 도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를 찾아 불교에 귀했지만 때로는 과거의 자신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중한 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말이죠. 준호야, 먹어볼래? 준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원은 그 순간 준호의 셔츠 소매에 묻은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준호야, 그 셔츠에 뭐가 묻었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소매를 내렸죠.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도원은 준호가 눈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배가 불편하다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원은 집안일을 하며 준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죠. 밤 10시 도원은 준호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준호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자 도원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죠. 도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볼래?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진동했죠. 학교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도원은 준호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자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승우가 저를 괴롭혔어요.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이기택 의원 아들이라고. 준호의 소매를 걷어보니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도원의 눈에서 번쩍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기택.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이기택이란 사람을 언급했던 것이 떠올랐죠. 아빠 노트북 아직 갖고 있니? 준호는 놀란 듯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서랍에 있어요. 도원은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준호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도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냈죠. 도원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비밀번호 패드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죠. 20년간 열지 않았던 금고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림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0, 4, 2, 8. 스승님의 입정 날짜였죠. 금고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역시 아직 작동하는군요. 도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검은색 가죽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과거의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위조 여권들, 소형 도청 장치, 암호화된 USB, 그리고 작은 권총까지. 도원의 손이 권총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결국 다시 너를 만나게 되는구나. 도원은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그림자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하던 최고의 첩보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는 항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었죠. 마지막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의 침투의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나 작전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직의 두목이 배신자로 의심받는 조직원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였죠. 도원은 임무를 위해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원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그들을 구했습니다. 임무는 실패했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결심했습니다. 속죄와 평화를 찾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그림자는 사라지고 스님 도원이 태어났습니다. 기억에서 깨어난 도원은 케이스에서 작은 도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아들 준영이 남긴 노트북을 열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온 도원은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예전 첩보 기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죠. 10분 만에 암호를 뚫고 노트북 속을 확인했습니다. 준영아,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팠죠. 준영은 정의로운 기자였습니다. 항상 진실을 추구했고 그것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도원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깊숙한 폴더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증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도원은 첩보 시절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실행해 파일의 암호를 풀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택 의원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토지 매입 비리,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준영의 사고 직전 주고받은 협박 메시지들까지. 이런 준영이가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구나. 도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영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죠. 분노가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일이야. 도원은 노트북을 덮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기택 의원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석. 15년 전 도원을 체포했던 형사였습니다. 당시 도원은 그림자의 신원을 숨기고 합의하에 수감되어 1년 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 강민석은 정의로운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했을 터였죠. 다음 날 아침 도원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오늘도 학교는 쉬어도 된단다. 문 잘 잠그고 있어.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절에 가는 날 아닌데.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야. 금방 다녀올게. 서울경찰청 앞에선 도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님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림자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강민석 경감을 찾았습니다. 30분 후 강민석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도원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15년 만이군요. 도원 스님. 아니, 그림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강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도원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원은 노트북을 꺼내 강민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준영의 죽음, 준호가 당하는 학교 폭력, 그리고 이기택 의원의 비리까지. 강민석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를 확인하자 놀람과 분노가 교차했죠. 이걸 왜 저에게 가져오셨습니까? 공식적인 수사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이기택은 너무 강합니다. 언론, 경찰, 정치권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죠. 강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호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도와야 합니까? 당신은 범죄자였고 저와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닐 텐데요. 도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안전과 한 기자의 사건이 담긴 일이죠. 알고도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한참을 고민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불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저에게 넘겨야 합니다. 도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석 경감님. 강민석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도원에게 건넸습니다. 현대식 장비입니다. 초소형 카메라, 도청기, 그리고 위치 추적기. 이미 계획은 다 짜놓았겠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였으니 도원은 상자를 받아들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교의 가르침과 이런 행동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도원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저는 준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도원은 가슴 속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평화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준호의 눈물과 준영의 죽음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의 마지막 임무. 도원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학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도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온화한 눈빛, 완벽한 명상 강사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학교에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너희 학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단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지.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석의 도움으로 도원은 학교에 마음챙김 명상 강사로 위장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준호를 보호하고 이기택 의원 아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현장 활동이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림자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장실 앞에 선 도원은 노크 전에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
벽에는 각종 상장과 함께 이기택 의원이 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도원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장 박정민이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턱선이 특징이었죠. 교장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도원 스님이시군요. 명상 프로그램이라. 솔직히 말해 교육청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요. 교장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도원에게 밀며 말했습니다. 일정과 규칙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특히 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들과 개인적인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원은 순간 이유를 직감했습니다. 교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도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명상 수업은 2학년 3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반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원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그를 피하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명상 수업을 진행할 도원이라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원의 눈은 교실 구석구석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창가 쪽에 모여 앉은 4명의 남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한 명,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학생이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승우겠군. 도원은 직감했습니다. 이기택 의원의 아들 승우는 반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피하거나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도원은 복도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강민석이 제공한 최신 장비였죠. 그리고 교실 뒤편과 화장실 근처, 체육관 입구 등 주요 지점에도 감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원은 교무실에서 준호의 담임 김 선생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교사였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준호가 학교에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기택 의원 아들 승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교장 선생님도 눈 감고 있고 저희 교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김 선생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도원은 체육관 뒤편에서 조용히 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승우와 그의 무리들이 한 학생을 코너로 몰아넣는 장면을 포착했죠. 도원은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야, 돈이 부족하잖아. 내일은 2배로 가져와. 승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날 저녁 도원은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김 선생이 소개해준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유진과 민서, 승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이었죠. 스님,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진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주 정의로운 경찰 아저씨들하고 친하단다. 할아버지랑 경찰 아저씨를 믿고 사실대로 말해주겠니?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우는 무서워요. 선생님들도 승우 눈치를 보고 교장 선생님도 승우 편이고. 도원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승우의 괴롭힘은 준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기택 의원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원은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승우와 그의 무리들이 준호를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승우가 준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변을 지키고 서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거니? 도원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승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상 선생님이시죠? 여기는 선생님이 올 곳이 아닌데요. 도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의 위압감은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충분했죠. 승우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준호를 놓아주면 좋겠구나. 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의 눈을 연상케 했습니다. 승우는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 스님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승우는 천천히 준호를 놓았습니다. 도원은 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강한 존재감을 뿜어낸 적이 없었거든요. 도원은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란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승우와 그의 무리들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 도원은 교장실 앞을 지났습니다. 안에서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스님, 뭔가 이상해요. 뒷조사 좀 해봐야겠어요. 이어서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해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연락하마. 도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림자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스님 맞아요? 아까 승우가 할아버지를 보고 겁을 먹었어요.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단다. 스님도 마찬가지야. 준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준호와 다른 학생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 내리는 저녁, 도원은 강민석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죠. 두 사람은 이기택 의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택은 정치계의 괴물입니다. 강민석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이기택의 과거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10년 전 지방의원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어요. 뒤에서는 건설 비리, 토지 매입 특혜, 각종 의혹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거나 사라졌죠. 도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기택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2달 후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강민석의 말에 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실감했죠. 준영이는 이기택에 어떤 비리를 쫓고 있었을까요?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강민석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준영이 쓴 기사들과 취재 노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이기택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룡재단이라는 가짜 자선단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을 파헤치려 했죠.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메모에도 청룡재단이 여러 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준영 씨는 이기택에게 직접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강민석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도원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갑자기 도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경보였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도원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우와 그 일당이 준호를 교내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위험해요. 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평화로운 스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학교로 갑시다. 지금 당장. 강민석은 즉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도원은 담을 넘어 교내로 침입했습니다. 20년 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첩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선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폭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원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승우와 3명의 학생들이 준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노트북 좀 가져오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네 할아버지 믿고 그래? 그 영감이 어디서 좀 놀았냐? 승우가 준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승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도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만.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원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스님 복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명상 선생님이네. 이번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무단 침입이잖아요. 도원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풀어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승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치지 않는다고? 스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 도원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승우 옆에 있던 학생 2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도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이제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이 아이를 풀어줘. 도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승우는 천천히 준호를 놓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똑바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 스님이 아니지? 도원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승우가 도망치려 했지만 도원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팔이 뒤틀리자 승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준호를 괴롭혔지? 왜 노트북을 찾고 있었어? 승우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어요. 준호 아빠의 노트북을 뺏어오라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다고. 도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승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제발 놔주세요. 그 순간 창고문이 열리고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승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기택 의원의 아들 승우군, 맞지? 방금 한 말 모두 녹음됐다. 강민석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민석 경감이다. 너와 내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원은 준호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원과 준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원이 준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게. 도원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로 활동했던 과거, 불교에 귀하게 된 계기, 그리고 준영의 죽음과 이기택의 연관성까지. 준호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구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란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거야. 준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너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강민석이 전화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출마 선언식에서 이기택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언론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도원 스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은 강한 경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림자는 어떻게 숨어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스님의 모습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도원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여기서 안전하게 기다려주렴. 그날 밤 도원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준영아,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가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준영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원은 마지막 임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그랜드 호텔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이기택 의원의
대통령 출마 선언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기자들과 지지자들, 경호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주방 입구에서 도원은 신임 복장을 바르게 정리했습니다. 강민석이 무전기로 상황을 전달했죠. 모든 준비 완료. 이기택은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도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간의 평화로운 수행 끝에 그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려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긴장과 각오가 교차했죠. 준호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부하와 함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원은 눈을 감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 준영을 위해, 손자 준호를 위해, 그리고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한 장식과 큰 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행사의 시작을 기다렸죠. 이내 박수 소리와 함께 이기택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기택의 웅장한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국가의 미래와 자신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죠. 도원의 손이 주머니 속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기택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희망찬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악행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스님, 여기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경호원이 다가왔지만 도원의 단호한 눈빛에 움직임을 멈췄다. 최도원 스님, 뜻밖의 방문이시군요. 이기택 의원이 연단에서 내려와 도원에게 다가갔다. 그의 표정은 미소를 가장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도원은 말없이 태블릿을 이용해 큰 스크린으로 영상을 전송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참석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의원님, 도원의 목소리는 낮지만 선명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기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다. 경호원, 저 사람을 당장 끌어내. 이기택 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선거 포스터가 사라지고 준영이 수집한 증거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룡재단을 통한 비자금 세탁 증거, 준영에게 보낸 협박 이메일, 학교 폭력을 덮어준 대가로 교장에게 전달된 매물 증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기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거 당장 끄란 말이야! 도원은 그 순간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스님의 오렌지색 승복이 행사장의 화려한 색채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감출 수 없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당신은 내 아들 준영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던 기자를 살해했죠. 그리고 내 손자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기택의 눈이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미친 스님! 누가 이 사람 좀 끌어내! 경호원들이
도원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강민석이 정찰 특공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기택 의원,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수수,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강민석이 이기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고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기택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동안 도원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승리감이 아닌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스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기택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그의 아들 승우가 주도한 학교 폭력 문제도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고 전국 학교의 폭력 예방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학교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도원과 준호는 뒷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기택 아저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벌을 받게 될까요? 도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준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불교에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단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행동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뜻이야. 도원은 마당에 핀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을 보렴. 장미 씨앗을 심었는데 민들레가 피어나지는 않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야. 이기택 아저씨는 아빠와 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어. 이제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들은 항상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원은 깊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때론 열매가 더디게 맺히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고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단다. 마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듯 우리의 행동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도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도원은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특히 내가 용기 있게 행동할 때 아빠는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란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원은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준호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민서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를 만들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기택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승우는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은 이 사건의 공로로 승진했지만 도원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가끔 도원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도원은 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림자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도원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둠도 현재의 빛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응답 같았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참된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는 끝났지만 진정한 수행의 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